이번 강은 제6강입니다. 이제 우리가 반 넘어왔습니다. 5강까지 아파트의 기본적인 흐름에서부터 자산을 쭉 점검을 했고, 이제 6강부터는 부채, 기타 나머지 주제를 보게 될 텐데, 6강은 주로 부채, 아파트에게 부채라는 것은 과연 뭘까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타나 있겠습니다.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채 계정을 보면 필수 계정을 해서 이거는 뭐 반드시, 그죠? 어느 단지든지 꼭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또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보시면 미지급금, 예수금, 수선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요것만 있는 단지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계정으로 혹시나 상여금이나 연차가 있다면 매입 채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놈은 차변에 유류가 들어오는 저장품이 있을 때 요놈이 매입 채무가 있으니까 일반적이진 않고요. 가수금, 상여충당금, 연차수당충당금. 임대보증금, 이거는 임대보증금이라는 것이 원래 나타나지면 안 되죠. 우리 아파트에서. 그런데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를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그 임대보증금. 독특한 계정들, 여러 가지 목적의 충당금들이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언제 계산하는 것이냐? 우리가 기업회계에서 인식, 장부에 뭔가를 적어 넣는다. 장부에 뭔가를 적어 넣는다 하는 것을, 즉 전표를 친다라는 것을 인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인식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현금주의가 있고 하나가 발생주의가 있는데, 미지급금이라고 생긴다는 것 자체가 비용은 발생했지만 돈을 안 준 건데 회계처리를 했으니까 바로 우리의 그 기업 회계의 틀을 바로 적용시켜서 발생주의 원칙에 아주 적합하게 회계처리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미지급금을 적는다는 것 자체가 아파트에게는 공정타당한 회계의 틀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것은 발생주의에 따라서 월말에 붕괴한다 그랬어요. 비록 돈은 안 나갔지만 그 밑에 박스에 미지급금의 종류가 뭐가 있나 보죠. 전기요금 같은 거 미지급금 계상되는 단지가 90%가 넘습니다. 그죠? 당몰분이 당몰에 이렇게 나가는 단지도 검침 일자에 따라서 걸려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 달에 고지서가 날아오기 때문에 전기료는 미지급으로 처리되는 단지가 가장 많고,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도 마찬가지죠. 그 달치 몰아서 그 다음 달. 그 다음에 주민의 건강,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즉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같은 것도 전부 다 그 달 보니 그 다음 달 고지서가 오니까 그 다음 달 내야 되니까 미지급을 적는 것이고. 그리고 각종 용역비가 있는데 이 각종 용역비는 용역 계약서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청소비를 9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청소비를 9월 말일 날 청구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9월 말일 날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미지급금이 아니죠. 그죠? 차변에 청소비를 하면서 예금이 나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미지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9월분 청소비는 10월 5일 날 청구합니다. 라고 하면 9월 말일자로 미지급을 잡아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용역의 계약에 따라서 미지급금은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 격리자가 해야 되는 업무 가운데 1일부터 말일 바로 전날까지는 실제 지출된 금액들을 대상으로 수지를 쭉 정리하고 전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마지막 날 말일에는 바로 관리비 부과를 위한 이것처럼 발생주의, 정상계정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짜 회계를 하는 거죠. 진짜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첫 번째가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박스 원칙 위에 보면 장부관리는 역삼각형을 준수한다. 이게 어떤 말이냐? 제가 칠판에다가 한번 적어놓고 설명을 해보죠. 미지급금이라는 장부가 있다. 그러면 이 장부를 보조장을 뜯으면 차변, 대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발생하는 놈을 쭉 적으면 대변에 이게 대변 계정이니까 이렇게 적히는 거지요. 그죠? 적히면 우리가 이번 달 처음으로 이 단지를 만들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번 달에 수도료, 전기료 어쩌고저쩌고 나갈 때 쭉 적히고 아직 돈이 안 나갔으니까 총 얼마 이 잔액이 적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잔액이 적힌 놈이 그 다음 달이 됐어요. 그 다음 달이 되면 얘들을 각각 줘야 될 납기가 다 다르지 않겠어요. 이놈이 차변으로 착 빠진다 이 말이지. 이것이 역삼각형입니다. 보실까요? 지금 만들어 놓은 이놈이 기말 잔액과 같고 요놈이 곧바로 다 빠져나간다. 이렇게 돼서 역삼각형 구조다. 이 역삼각형 구조가 미지급에서 관리가 되면 제가 이제 어떤 단지를 나갔을 때 그 격리자의 그 업무의 그 적응도, 성숙도를 보는 제일 첫 번째 계정이 미지급과 예수입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격리분이나 소장님이 야, 내가 과연 아파트 해결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응? 아니, 우리 격리가 아파트 해결을 과연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려면은 미지급금 계정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막 어느 정도 좋다. 특별히 예수금이 역삼각형으로 딱딱 맞으면 막 그쪽 단지는 뭐 아파트 회계 정리 문제 때문에 신경 쓸 일은 없다. 이렇게 마음을 놓으셔도 될 만한 그러한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지급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역삼각형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격리자도 마찬가지고 관리자도 마찬가지고 미지급에 대해서는 아주 주의해야 될 그런 계정이기 때문에 그 계정이 과연 정말 내가 온라인 대체를 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돈을 줬는데 그자가 제대로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어도 필요한 시기마다는 조회 검증을 해서 양자의 채권 채무를 확정시켜 나가는 그런 틀을 꼭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29페이지에 보시면 회계 처리가 하나 있는데 10월 30일자 11월 관리비 부과 시 미지급금 계상 내역을 보니까 전기료, 수도료, 연료금, 위탁수수료,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 어쩌고저쩌고 쭉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라는 것은요, 위탁관리 통합액이라는 그 큰 별도의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아파트라는 것은 비영리 단체에 해당하고 또 비영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세법에서 말하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적어지는 모든 금액은 그냥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이에요. 그죠?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할 필요 없이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 예를 들어서 청소비 120만 원이다. 그럼 이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수선 유지비 23만 원이다. 그러면 그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소독비 80만 원에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소독이라는 것 자체가 면세 용역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그냥 계산서가 오는 부가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하튼 부가세가 있든 없든 우리가 줄 총 금액이 차변의 비용으로 오면서 대변의 미지급 잡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기업회계의 큰 틀에 우리 아파트 회계가 들어가는 아주 좋은 그러한 시도가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멀리서 보면요. 이것처럼 전기료, 수도료, 연료금 쭉 차변의 비용으로 계상해놨다. 이놈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놈이 월차 손익계산서를 띄우면 관리 비용으로 다 가는 거죠. 그죠? 그 관리 비용으로 다 간 것을 이제 우리의 관리비 부과 내역서의 틀에 맞추어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이것은 부가의 문제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 회계 처리가 되고 나면 이제 그 달치의 관리비의 마감이 되기 시작하는 첫 단추가 되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금. 마찬가지로 역삼각형 관리다. 실은 미지급금 보다가 예수금 역삼각형 관리가 좀 더 어렵습니다. 예수금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복잡하게 얽힐 수도 있고 또 금액이 작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좀 미세하게 관리가 돼야 돼요. 그러나 이것까지도 역삼각형으로 잘 관리를 하면 아주 우리가 장부가 깔끔하게 되는 거죠. 예수금 뭐가 있느냐? 일단 직원에 대한 갑근세, 그 다음에 주민세, 퇴직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기타 직원분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나 연금, 그리고 실업급여 이런 것들이 예수금이고, 혹시나 이제 이 단지가 크거나 위탁관리거나 할 경우에 회사 내부적으로 뭐 사내기금을 조성한다거나 보증보험을 못 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예수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계 처리를 보시면 급여가 2,400이고 총 예수금이 111만 원인데 온라인으로 넘겼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차변에 그 달 말자로 급여, 대변에 나머지 금액은 예금
그리고 예수금 111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가수금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특이하게 몇 가지가 요거 이외에는 가수금 정리하면 안 됩니다. 원인을 꼭 찾아서 어디서 돈이 들어왔는지 분명히 아셔야 되죠. 그래서 가수금의 내용을 보면 은행에서 차고입금 상당히 많죠, 그죠? 예를 들어서 A은행인데 B은행으로 저거들끼리 입주자가 이중 납부 이게 또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관리비를 자동 이체 시켜놓고 그 다음에 또 고지서가 나오니까 이번에는 또 부인이 은행 가서 내버렸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죠. 또 더 많은 것이 자동 이체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점출해서 떠나갔다. 그런데 그냥 자동 이체를 안 끊었다. 그럼 관리비 거기서 나가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인 불명의 입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표준관리규약에 보면 독특한 경우에 참이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특별한 경우에 관리비 예치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들어오는 사람한테 관리비 예치금 먼저 받으면 돌려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가수금으로 정리하는 또 직원 부정 발견 후에 직원이 일단 돈을 집어넣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수금으로 정리될 수가 있다. 자, 31페이지에 나오는 충당금. 역시 또 이 아파트에게의 중요한 계정입니다. 선부가 후지출의 부채성 충당금 어느 단지나 다 있어야 되는 거. 장기수선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우리가 기업회계에서는요, 이게 부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회계 말로 그대로 바꾸면 장기수선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상여 충당부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아파트회계에서는 그냥 간섭적으로 충당금이라는 개념을 쓰죠. 그죠? 그래서 먼저 장기수선 충당금.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부과할 것이냐. 우리가 주택법에 의하면은 적어도 장기수선 계획을 짜가지고 거기에 알맞게 부과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그렇게 부과하는 단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2년차, 3년차 하면은 얼마, 주변 보니까 얼마더라, 또 5년차 되면 얼마더라 이렇게 펑펑펑펑 뛰어 올라가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부과를 할 때 매월 말처로 차변에 역시 이놈도 정산 부과 대체 전표죠. 그래서 차변에 장기수선 충당금 전입액, 대변에 장기수선 충당금 이렇게 관리비로 부과를 하고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쓴다라고 하면 반드시 입주자 대표의 결의를 받아서 그것이 우리 장기수선 계획에 있는지 검증을 하고 장기수선 충당금을 차변으로 빼면서 장기수선 예치금을 곧바로 대변으로 써야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것은 얼만큼 한 금액을 관리비로 부과할 것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감사를 많이 받아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기업 회계에 의하면은 어떤 회사가 자기가 지급할 퇴직금에 대한 모든 금액을 그 회사의 부채로 계상하도록끔 그렇게 강제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1년 이상 된 자들이 만약에 지금 다 퇴사해버리면 회사가 돈을 줘야 되니까 당연히 부채로 계상하라고 이렇게 지금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도 기업회계 큰 틀을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아파트는 그 목적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 지금 일시에 다 퇴직할 경우에 줄 돈 그 금액을 전부 다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아주 강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만약에 필요한 퇴직금이 그리고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그러는데 필요한 퇴직금은 1,000만 원인데 장부에 보니까 1,200만 원이 쌓여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옛날에 관리비로 많이 부과하면 또 1,000만 원인데 실은 800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어떤 범위 안에서만이 가능할 것이냐? 그것은 칠판에 한번 적어보죠. 우리 단지의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것은 얼마 정도가 가장 합리적일까 했더니 상한선 그리고 하한선이 있어요. 기업회계와 아파트의 간섭을 다 우리가 집어넣었을 때죠. 상한선은 어제 입사한 사람들까지 다
다 쳐서, 원래는 우리가 회계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이제 기업 회계나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그쪽으로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입사한 사람들까지 전부 해서 총 퇴직금 추계액을 이렇게 계산해보고 미니멈, 제일 작은 금액은 뭐냐? 그야말로 1년 이상 된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을 이렇게 산정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우리 관리소의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이 요 안에 들어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퇴직금은 그냥 적정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이 여기 있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정도는 끌어올려야 되죠. 그죠? 또 여기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이쪽으로 내려야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떤 현상일까요? 과거에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 얼마가 소요될 건지를 몰라가지고 이건 뭐예요? 아이고, 옛날 사람들이 퇴직금을 덜 물고 다 이사 가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이 손해죠. 이건 어때요? 뭐 지금 사는 분들은 해피합니다. 필요한 퇴직금 전부 해봤자 이거밖에 안 되는데 옛날 사람들이 다 물고 떠나버렸으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은 돈 조금만 내면 되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얘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정산 부과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퇴직금은 얼마씩 부과해야 될 거냐? 원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매달 얼마씩 부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년 예산해가지고 매월 똑같은 금액을 부과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부과 내역서를 기재하는 방식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2페이지에 회계 처리 보시면 첫 번째는 연간 예산 방식 보니까 1년에 총 필요한 게 1200이기 때문에 매달 100만 원씩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관리비에 부과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매월 기준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의 봉급이 이만큼이고 그리고 평균 급여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얼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퇴직급여가 대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33페이지를 보시면 실제로 퇴사자가 발생했습니다. 퇴사자가 발생하면 그 자한테 퇴직금을 줄 때 그 퇴직금은 얼마냐 하는 계산하는 방법이 33페이지에 나와 있죠. 월 평균에다가 이제 매일매일 날짜를 계산해서 퇴직금을 계산하고, 이렇게 퇴직금이 나갈 때 퇴직금 역시 소득세법에서 따지는 별도의 하나의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 관리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퇴직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이러한 각종의 걸 고민할 필요 없이요. 그 중간쯤 보시면 산출세 계산하는 방식 있죠. 요렇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만 잘 집어넣어가지고 퇴직소득세하고 주민세를 같이 원천징수를 하셔서 그 지급조서는 나중에 2월 말까지 같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된다. 물론 우리가 위탁관리 통합회계를 하고 있다. 즉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다 본사에서 정리해서 같이 이제 국세청에 제출하게 될 겁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우리가 다 아시는 주제죠. 그죠? 그래서 상호간에 중간정산 하겠다라고 하면 일정 기간 끊어서 퇴직금을 먼저 선지급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퇴직소득입니다. 그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처음부터 다시 지금까지가 아니고 중간정산한 다음 날부터 퇴사일까지를 계산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가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상여충당금. 상여금이라는 것은 통상 2달에 한 번씩 준다라고 했을 때 이 상여충당금은 부채성 충당금인데 2달 만에 한 번씩 그것이 다 떨어져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그 박스에 이 정산서를 보시죠. 상여충당금의 회계처리, 정산월에 제로 만들기. 이거 참 좋은 원칙입니다. 물론 구정 때나 추석 때 50% 준다. 그래, 제로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단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특별한 그런 사안이 없다면 상여금을 지급하는 달에는 상여충당금이 영원히 되도록 관리해야 상여금 관리가 제대로 됩니다. 보시죠. 문제. 매 짝수월에 상여금을 본봉이 50%씩 지급하고 있으며 1월분 상여충당금이 450 부과했습니다. 1월 달에 관리비를 450 부과했으니 회계처리 뭐겠어요?
차변에 상여충당금 전입액 450, 대변에 상여충당금 450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2월 25일 날 급여일 날 8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880을 지급했으니까 2월 달에 상여충당금으로 부과해야 될 숫자는 얼마일까요? 일단은 1월 달에 450을 이렇게 부과해서 충당금을 쌓아놨으니까 25일 날 880만 나갔으니까 비록 2월 달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해가지고 50%를 하면 500이 될 수도 있고 400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한 숫자에 맞추라는 거죠. 880에서 지난달에 쌓였던 거 450을 빼니까 이번 달 2월 달은 430만 원이 확정돼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2월 달에 상여충당금 잔액은 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지가 짝수월이나 홀수월에 상여금을 2달에 한 번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그 달에 합산을 뜯어보면 상여충당금 계정이 제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되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연차수당 충당금. 연차수당 충당금에 대해서는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로 나눠서 과연 10개를 부과할 것이냐, 15개를 부과할 것이냐, 부과하는 것도 통상임금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평균임금으로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각종의 합의를 하시고 나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근로자가 되는 우리 직원들만을 위해서도 안 되고요. 또 주민들만을 위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단지를 보면 이 개정근로기준법이 나오면서 너무 직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해놓고 나면 나중에 주민들이 아주 항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만약 바꾸게 될 때 그 사항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분명히 논의가 돼서 서로 간에 의사를 교환한 다음에 부과 방식이나 지급 방식을 바꾸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연차수당 충당금이라는 것은 아파트에 있는 우리 직원들의 특성상 과거 같으면 1년 못 채우고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자꾸 잔액이 늘어나요. 요즘 이제 개정근로기준법은 꼭 그건 아니죠. 일부 지급을 하게 되니까 약간 개념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여하튼 연차수당 충당금을 받지 못하고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고 떠나가는 케이스를 감안했을 때 과연 지금 남아있는 연차수당 충당금 잔액이 유사하냐, 지급해야 될 부채와 비슷하냐를 수시로 우리가 검증을 해서 연차수당 부과 내역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그런 툴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있는 수선충당금. 우리가 이제 수선충당금 계정을 꼭 가지고 있어라. 그런 것은 법상의 규정이 없죠. 그죠? 그건 뭐는 꼭 있어요. 수선유지비는 부과해라. 이런 말은 있잖아요. 그러면 수선유지비를 부과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 이제 6번 같은 경우가 딱 우리 선급비용과 충당금의 그 중간에 딱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선유지비를 부과할 때 만약에 우리는 수선충당금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단지가 있다면 그런 단지를 잘못해서 우리 플락체이션 1년간에 쭉 수선유지비 부과된 걸 보면요. 어떤 달에는 100만 원, 어떤 달에는 1,500만 원 막 들쑥날쑥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단지는 선급비용 계정을 이용을 못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수선충당금 계정이 없다라고 하면 반드시 수선유지에 관한 지출에 대해서는 선급비용 계정을 쓰셔야 균등부과가 된다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가급적이면 연간 예산이 되는 그러한 수선 지출액 우리가 35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약품비, 방청제, 청관제, 오수정화제 이런 거, 또 물탱크 청소비, 또 보일러, 열교환기, 세관 교환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지출된 금액이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예산이 있는 경우는 그냥 그 다음에 수선충당금처럼 해가지고 나누기 12만큼 부과하는 거예요. 매달. 그래야 균등부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수선비. 이제 수선 소모자재라든지 정말 수선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실제로 지급이 될 때 중요한 숫자는 선급비용으로 나눠놓고 일정 기간 틀어서 관리비를 부과하는 그런 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겸해하는 방법이 최선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예제를 보시면 각종 약품비 월 30만원, 물탱크 청소비 월 70만원, 수선활동에 대한 월 30만원, 총 130만원을 수선충당금으로 우리가 매월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이제는 9월 말자에
수선 충당금 전입액 130, 대변의 수선 충당금 이렇게 분개를 해주셔도 좋고, 요거는 우리가 기업 회계를 정확히 준수하는 모습이고요. 어차피 아파트 회계 따로니까 수선 충당금 전입액은 결국 뭐가 됩니까? 수선 유지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변을 수선 충당금 전입액을 안 해주고 수선 유지비 130, 대변의 수선 충당금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회계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놨다가 11월 5일 날 전기자재 15만 원 샀다 그러면 수선 충당에서 빼고 예금이 나가는 거죠. 그죠?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박스는 이제 수선 유지비를 지출하면서 소위 성급 비용 같은 계정을 이용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수선 충당금이 있어서 250만 원은 부과를 했는데 기타 수선 활동 60만 원이 나타났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야 이거 크니까 말이야 석 달 부과하자 이렇게 했다. 그러면 11월 달에 나타났던 각종의 수선 소모 활동비에 대한 차변의 성급 비용 60만 원 처리해 놓고 있다가 그다음에 11월 말자에 소위 60만 원 나누기 3 해서 20만 원을 수선 유지비로 계정 대체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 37페이지에 있는 주차 시설 충당금은 한때는 참 유행했던 계정이고 저도 우리 아파트의 실무의 초판이나 개정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참 괜찮은 계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표준관리교육에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99년 이후부터 주차 시설 충당금이라는 계정 자체는 아파트의 큰 틀을 허물어뜨리는 계정이다. 주차 시설에 관한 즉 주차장에 대해서 1가구 1세대 1주택 한 차량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주차비를 일부 받든지 아니면 뭐 두 차량이 있으면 얼마를 더 받든지 이렇게 추가로 받는 것은요. 단순한 관리 외 수익이지 얘가 충당금으로 갈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러한 틀이 서져 있지 않을 때는 주차 충당금으로 가도 좋고 관리 외 수익으로 가도 좋지만 이제는 그런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주차시설 충당금을 갖고 있는 단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없애서 관리 외 수익으로 처리하시고 나중에는 실은 주차시설 충당금에 해당하는 이 금액이 말이죠. 세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하나의 과세 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